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강선우 당선인 그리고 홍정민 당선인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씀 스튜디오에 굉장히 특별한 두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약간 대변인 특집이 아닌가 싶기도 할 만큼 굉장히 공통점도 또 많으시고 이력도 좀 비슷하신 두 분을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일단 이제 방송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모두가 아시는 분들이지만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먼저 박성준 당선인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생활을 한 24년 정도 했어요. 아나운서 또 앵커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번에 중구 성동을에 이제 출마를 해서 지난 4월 15일 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당당히 이제 당선돼서 당선인 신분으로 오늘 이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광진을 당선인 고민정입니다. 아직은 저를 그렇게 소개하는 게 익숙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고대라고 많이 불러요. 왜냐하면 고 대변인을 줄여서 고대. 네. 부대변인 시절에는 고부대. 그렇죠. 네. 그러다 이제 고대 지금도 여전히 많이 그러고 그게 좀 익숙한데 이제는 광진을의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좀 해보려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면서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박대가 되는군요. 네. 네. 오늘 좀 박대 받는 인터뷰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댓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좀 응원의 말씀 남겨주시면 더 흐뭇하게 방송할 수 있고 응원의 말씀과 더불어서 질문하시고 싶은 것들 열심히 남겨주시면 제가 좀 포착해서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 질문은 사실 굉장히 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이 스튜디오에 와서 두 분 인사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친해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 네. 화기애애하시고 그래서 두 분이 인연이 있으신가 싶어서 첫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두 사람이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어떤 사이인지 조금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네. 네. 일단 전직 회사가 같죠. 네. KBS에서 선배님은 24년. 23기 제가. 23기. 예. 저는 30기. 예. 네. 그래서 선후배 사이여서 아무래도 이제 회사 다닐 때 이제 아나운서 선배로 많이 뵀었던 분이죠. 예. 그리고 2010년도에 저희 이제 아나운서들이 중국 CCTV하고 중국 방송국을 견학하는 일이 있었어요. 한 3박 4일 일정이 있었는데 네. 우리 고 당선자와 함께 같이 팀이 돼서 중국 방송국을 같이 견학하고 그분들과 함께 이제 토론도 하고 중국의 방송 현실과 체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중국에 가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서로 의견도 좀 교류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추억도 있으신 거고 예. 굉장히 동지적인 관계이자 또 좋은 선후배 관계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두 분 다 이제 당선인이시고 이제 앞으로 초선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시게 될 거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20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는 5월 30일부터 새롭게 열리게 되는데요. 사실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어떤 일들을 또 하고 계시고 요즘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처음에 이제 당선되고 아무래도 이제 지역 유권자분들을 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하고 또 지역민들을 만나서 서로 이제 의견을 교류를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비교 우위를 두고 좀 점검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고 제가 그동안에 이제 방송 생활하면서 많이 알았던 분들이 좀 계신데 이제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정책자문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학자분들 한 11분하고 저희 보좌진 저까지 해서 한 14명의 이제 자문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좀 받고자 그렇게 만들었고 또 공부 모임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요즘 굉장히 예.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네. 공부 모임 좀 참여를 하다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원내 대변인이 됐어요. 네. 원내 대변인 하다 보니까 회의가 되게 많더라고요. 오전 일찍부터 해서 그 정식 회의 참여하면서 그렇게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댓글에 계속해서 저 박성민 청년 대변인과 박성준 당선인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말씀을 이제 팩트 체크를 드리자면 일단 저는 딸이 아니고요. 예, 안 닮았잖아요. 닮았나? 네, 인물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가족은 아니고요. 아니, 이제 제가 네. 딸이 없는데 우리 박성민 대변인 같은 딸이 있다고 하면 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가족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오빠 이름이랑 이제 당선인님 성함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빠 이제 박성준이란 이름을 그래요?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이름 성함을 봤을 때는 익숙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방송하면서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아, 그거는 조금, 예, 저는 이제 당선인님들이라고 호칭을 지켜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금 댓글에 닮았어요 라는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네. 누구한테 이게 좋은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거는 이제 추후에 따져보는 것으로 하고요. 아, 그리고 아까 보니까 어떤 분께서 지금 예. 지나갔는데, 박성준 대변인 머리가 까만 비결이 뭐냐고 하셨는데, 지금 화면으로 그렇게 보이시나 본데, 직접 보면요. 하얀 머리가 많습니다. 옆머리 아, 한번 그러네요. 보여드릴까요? 옆머리 네. 한번 보여드리면 사실은 예전에 뵀을 때는 흰머리가 별로 없는 모습만 보다가 저희들도 이제 각자의 삶을 사느라 그죠? 저희가 계속 뭐 만나지를 못해서 그렇죠. 오랜만에 사실은 이곳 국회라는 공간에서 만나 뵀는데 흰머리가 너무 많아지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선거하면서요 정말 고생해가지고 네. 흰머리 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선거 전과 선거 후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약간의 체중이 좀 빠졌고 흰머리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머리가 희냐고. 그래서 그런데 흰머리가 이제 고루고루 잘 분포가 돼 있어서 괜찮습니다. 아, 잘 분포가 돼 있어서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댓글에 지금 계속해서 사건 반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팬이라는 분도 댓글을 그래요? 남겨주셨어요. 예, 예. 네. 또 이렇게 국회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뵙게 되셔서 또 반가운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네.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근황은 잘 들었고요. 사실 앞으로 이제 대변인실에서 계속해서 네, 뵙게 맞습니다.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고대라고 고대. 네라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고민정 박부대인데. 당선인이 먼저 네. 이제 청와대 대변인 오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이제 방송만 했지 또 대변인이 뭔지 잘 몰라서 오늘 좀 만나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도 구하고 좀 조언 좀 부탁하려고. 일단 첫째, 잠을 줄인다. 자문 줄인다. 네, 둘째, 눈 뜨자마자 뉴스를 보는 것에 익숙해진다. 예. 그렇죠. 그리고 전화 벨소리에 민감하다. 쉽게 힘들어하지 말자. 네네. 저는 나중에는요, 그 벨소리만 들어도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주말 일정한 시간에는 이제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벨소리를 다르게 해놓고, 잠깐이라도 좀 전화기를 좀 멀리 놔두기로 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저도 아침부터 전화가 계속 오고 맞습니다. 회의 중에 뭐 전화 와서 계속 물어보는데 근데 또 그 역할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우리 민주당 원내의 그렇죠. 이 창구, 소통 창구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도 높아지고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주셨는데 그 힘을 정말 힘있게 추진력 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대변인의 맞습니다. 역할이 정말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원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대변인님께서 앞으로 활약하실 일들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요즘 고민정 당선인께서는 네.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늘상 제가 아이가 10살, 7살이어서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도 잘 못 놀아줬어요. 네.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3살, 4살 이럴 때부터 제가 청와대 생활을 시작해서 아이의 머릿속에는 늘 엄마는 밖에 있고 늘 어딘가를 나가야 되고 엄마가 집에 있는 시간은 조금밖에 없고 그랬던 아이가 이제는 7살이 돼서 이제 좀 뭔가 이 사고가 돌아가는데 지금도 여전히 엄마는 없고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선거만 끝나면 아이들하고 좀 많이 놀아줘야지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결심을 했는데 그게 또 녹록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같이 요번 주 무슨 요일에는 뭐 어디를 가야지 하고 매번 다짐을 하지만 그게 잘 지켜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등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제 본업이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때는
엄마 고민정 혹은 아내 고민정을 넘어서서 이제 한 사람의 이제 헌법기관이 되는 거니까요. 당분간은 아이들에게도 또 남편에게도 조금은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그 길에 있는 거니까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 가족들도 좀 같이 견뎌주고 버텨주고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사실 진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그 워킹맘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더 활동하시게 될 부분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좀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자리다 보니까 더 많은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댓글에 자상한 아빠가 엄마 하면 돼요라고. 그거 괜찮습니다. 네. 네. 이게 엄마의 역할과 아빠 역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제 저도 우리 남편이 거의 아이 육아를 다 전담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만큼의 세심함은 좀 떨어져요. 그러나 아이를 굉장히 대범하게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범하게 자라서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혼자서 뭘 잘해요. 가서 심부름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둘째 동생을 돌보는 것도 꽤나 잘하고 이웃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왔을 때도 이렇게 뭔가 주도해가지고 하는 것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들이 키우면 남자들이 키우면 이런 장점들이 있구나. 그래서 아이는 꼭 엄마가 키워야 되고 여자가 키워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맞습니다. 고정관념일 뿐이다. 제가 저를 되돌아보게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커 있더라고요, 저는. 어느 날 커 있었어. 지금 몇 살이에요? 저는 지금 큰애가 22살인데 군대가 있어요. 군대를 1월 6일 날 들어가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휴가를 한 번도 못 나왔어요. 휴가 나오고 싶은데 이번에 5월 말에 원래 휴가를 나올 예정이었는데 녹록지 다시 않은 또 상황이죠. 네. 못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둘째는 이제 중3. 중3이면은 한참 이 반항도 많이 하고 그럴 때 아니에요? 큰애 작은 애가 그래도 좀 무던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무던하게 무슨 무던하냐. 그런 모습들을 포착을 못 하신 게 아닌가. 당신이 집에 없었으니까. 맞아요. 사회생활 한다고 맨날 밖에 있으니까 애가 어떻게 컸는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착하게만 컸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들어갔더니 커 있더라고요, 진짜. 하지만 이렇게 아빠가 또 나와서 이 대한민국을 끌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아이들이 보는 것, 그러니까 보고 느끼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교육도 상당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은 그래도 다행인 게 아들 둘인데 친하게 지내요, 친구처럼.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댓글에 집에 갔더니 커 있는 아들이 묻어난지 어떻게 함 이러면서 아내분께 잘해주시라는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이제 선거를 사실 좀 코로나19라는 이제 세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선거도 새로운 국면에 좀 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선거운동의 모습과 이번 선거운동은 또 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 신인으로서 이제 나서신 분들께는 또 악조건이면 악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좀 이제 선거를 치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선거라는 건 후보자인 당 본인을 자랑하고 홍보하고 알리는 게 목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그게 마음 편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나를 홍보하려고 해도 이 코로나로 소비가 아무래도 위축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저 고민정입니다. 저 좀 꼭 찍어주십시오. 라는 말보다는 힘드시죠.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같이 좀 견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먼저 나와서 저절로 이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말을 하게 됐던 선거였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참 국민들에게 또 광진 주민들에게 감사했던 건 나를 먼저 알리고 자랑하는 것에 힘쓰기보다는 정부의 입장과 또 청와대 대통령의 방향 또 코로나 극복하자라는 메시지를 많이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오히려 그러한 진정성을 많이 인정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그야말로 이제 정치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자신을 알리기 위한 그런 말보다는 정말 대한민국이 나아지기를 그리고 코로나 국난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고민정은 진정성이 있구나 그리고 진심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구나
라는 부분은 오히려 점수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은 네. 저는 국민들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인들은 그 정치인이 하는 말의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함의들을 읽어내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그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도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숨은 뜻을 파헤치다 보면은 잘못된 해석을 낳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모든 사안들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분석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정치 무관심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조명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분들께서 굉장히 깨어 있으신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번 선거 기간 중에도 사실 삶이 굉장히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이라던가 앞으로의 정치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선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박성준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좀 선거를 어떤 마음으로 좀 치르셨는지요? 일단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19의 이전과 이후 세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선거도 네. 그런 문화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공급자 중심에서 정보를 많이 보내고 네. 그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대면 접촉이 적다 보니까 유권자 여러분께서 스스로 저 후보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또 네네. 평가하는 작업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는 후보자들 입장보다도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번에 선거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큰 특징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과거의 선거가 이제 후보자가 대중,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연설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정보를 뿌리기식이었다고 하면은 그렇죠. 요즘은 좀 맞춤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선거 공약이 무엇이고 또 소규모 단위의 이제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만나면 후보의 개인의 특징과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과 정책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졌고 묻는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지금 적극적으로 만나면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왜 어떤 정치를 펼치고 싶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겠는지를 하나하나 어떤 점검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더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후보는 이렇다. 또 SNS라든가 또 자기가 직접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선거 문화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물론 이제 선거 때는 어쩔 수 없이 네거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지 네네.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대 후보의 꼬투리를 잡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불합리한 선거 운동이 좀 이뤄지기도 하는데 사실 코로나19라는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국민분들의 아픔과 이제 힘듦에 조금 더 정치인들이 더 그렇죠. 귀 기울이고 신경을 네. 쓰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메시지들이 그래도 조금 덜 했던 느낌이 저는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선거 얘기를 계속해서 조금 해보자면 우리 당선인분들께서 당선이 이제 딱 확정됐다라고 이제 떴을 때 주변에서 누가 가장 좀 이제 기뻐하셨는지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가족도 뭐 무척 기뻐했지만 네. 저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같이 컸던 친구가 저를 이제 선거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5월 15일 날 선거가 끝나고 16일 날 새벽 5시 30분에 그 당선증이죠. 네, 네. 그 선거안이 이제 가서 당선증을 받는데 잠을 거의 못 잤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전날도 잠을 못 잤어요. 사실 이제 14일까지 11시 한 반쯤 제가 이제 선거를 마무리하고 집에 왔는데 여러서로 생각이 들면서 잠을 못 자고 15일도 지나고 거의 이틀을 잠을 못 잤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새벽 5시 반에 이렇게 당선증을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제 옆에 친구가 우는 겁니다. 아, 진짜요? 그때 이제 제가 눈물이 막 쏟아져서 저도 오. 이게 사람이 참 묘하더군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를 얼마나 또 생각했는지 또 현장에서 같이 고생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 정말 가장 기뻐했던 친구가 그 친구 아닌가 싶고 또 하나 한편으로는 제가 선거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고민정 당선이 당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했어요. 저만이 아니라 아마 주변 분들, 저의 선거도 저의 선거였지만 네. 아마 서울의 유권자분들, 아마 전국의 유권자분들이
고민정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네. 했어요. 저도 그랬거든. 제 선거보다 오히려 더 떨렸거든요, 사실은요. 저도 항상 그 여론조사 네. 결과를 좀 주위에서 그래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기뻐했던 게 제 친구도 친구지만 오히려 고민정 그 당선됐을 때 제가 더 기뻤다라는 거 여기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많은 제보가 들어왔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에 가장 기뻐했을 사람은 아마 저희 집 애들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 3시가 돼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잠을 못 자는 네. 거예요. 저랑 같이 안 있었거든요. 외할머니랑 같이 있었는데 애들이 엄마가 결과가 끝나야지 할머니도 자고 그래야 텔레비전이 꺼지면서 자기들도 자야 되는데 끝나질 않으니까 잠도 못 자고 네. 계속 기다렸구나. 네, 네네. 그래서 텔레비전 앞에서 엄청 응원전을 펼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저희 친정아버지 또 제 남편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같이 나눴고,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당선됐다는 느낌이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실감이 좀 안 나셨군요. 안 났었어요. 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지역을 돌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도 그냥 선거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지 내가 그렇죠. 이제 네, 끝났고 내가 승리했어 라는 기분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일주일인가 좀 있다가 그 국회의원 배지라고 하나요? 네, 네. 이제 그거를 받았는데 그때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 이제 반지 케이스 같이 케이스 안에 그게 들어가서 이렇게 제 손 안에 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쉽사리 뚜껑을 못 열어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손 안에 그거를 딱 올려놨는데 생각보다 이제 묵직한 거예요. 묵직할 수밖에 없죠. 그 박스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딱 받아드는 순간 내가 이제는 고민정이 아니라 정치인 고민정이 됐고, 수많은 광진 유권자들은 물론이려니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바라시는 분들의 그 요구들을 내가 이제는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됐구나. 그 무게감이 이 작은 배지를 통해서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전달이 됐었어요. 그래서 못 열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그냥 그 뚜껑만 쳐다보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서 이제 내가 정말 당선이 됐구나. 이제는 내가 돌아갈 수 없고 반드시 앞으로만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그때 사실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은 되게 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실감이 안 났다. 이런 네.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당선 인사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를 다니시면서 이제 손잡아 주시는 주민분들을 보면서 그때 이제 막 눈물이 터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분 다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당선자분들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유권자분들께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갔으며 유권자분들께서 어떤 면모 때문에 선택을 해주셨다고 좀 생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네네. 소회 같기도 한데요. 이제 선거운동을 다 끝나고 이제 내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구나라는 이제 느낌이 들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 것 같은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봐요. 어떤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요. 네. 일단 선거는 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극복,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매우 네. 높게 나왔다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이에요. 첫 번째 요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당 투표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제 미래통합당이 야당인데,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떤 정당 구도 면에서 그렇다고 하면 어떤 당이 좋은 후보를 내세웠고 어떤 비전을 제시했는지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유권자의 큰 흐름이 이제 두 가지로 정해진 것 같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이제 지역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인물 변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저희 이제 중구 성동을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있었거든요, 야당에. 현역 의원이 이제 4년 동안 정말 제대로 일을 했느냐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에게는 저희 이제 오랫동안 했던 방송 경력뿐만 아니라 그러면 국정에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유권자들의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평가와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 유권자들의 어떤 선호, 그리고 저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제가 당선이 됐는데, 저보다는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높게 반영됐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좀 당선될 수 있는 아유, 겸손의 말씀을.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정당 투표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대목에서 부담스러웠던 요인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고민정이라는 후보자가 겨루는 싸움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하다가 나왔고 저의 정치 경력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네. 내가 지게 되면 청와대가 혹은 문재인 정부가 마치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렇죠. 보여질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부담감이 되게 컸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냥 진다고, 나 하나 지면 나 혼자 슬퍼할 일이 아니고, 맞아요. 수많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청와대, 이런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들, 제가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이제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광진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민주당 그 후보께서 계속 하셨던 네, 곳이죠. 맞습니다. 추미애 네. 장관님이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평가들도 같이 있고 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하지만 나는 그것을 장점을 승화시키고 단점은 줄여나가야 되는 숙제도 있고 그다음 오세훈 후보라는 사람은 물론 미래통합당의 후보이긴 하지만 개인기가 또 뛰어나신 분이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또 상쇄하는 것도 이제 쉽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살얼음을 걷는 그렇죠. 기분이었고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고 그래서 여론조사가 나오면 어떤 데는 뭐 10%가 차이 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 나오면 저희는 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10%가 진짜 10%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내부 분석을 해봤을 때는 계속 붙어 있었고 박빙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끼면 네. 우리 지지자들은 투표를 안 하러 갈 수도 있거든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어차피 될 거니까. 내가 아니어도. 예. 그렇죠. 네. 이제 그 심리가 돌기 시작하면은 저한테는 정말 최악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긴장 상태를 유권자들한테도 줘야 되고 나한테도 가져야 되고 내 캠프에도 만들어줘야 되고 당에도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아유 막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네.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건 청와대에서 참 많이 단련이 됐었거든요. 청와대에서는 하루가 하여튼 쉴 날이 없었어요. 뭐 하루에 화이트리스트 터지면 그 다음날 뭐 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안 그러면 그 다음날 무슨 복지 문제가 터지고 뭐 노동 문제가 터지고 단 하루도 쉴 날이 없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훈련이 되다 보니 매일같이 이슈가 터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단련이 되시고. 있어서 버텨왔던 네. 것 같아요. 예. 지금 댓글에서 그 말씀하신 네. 이렇게 팔목이 이제 보이다 보니까 시계 아,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지금. 네. 탐난다고. 네. 때 많이 탔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동안 빼두셨다가 다시 차신 그 시계 맞으신 거죠? 네. 원래는 청와대를 그만둠과 동시에 이거를 빼서 이제 액자로 걸어놔야지 하는 게 저의 초기 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딱 뺐는데, 빼고 나서는 어느 날인가 한 달인가 지났을까요? 이제 네. 공천이 될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늘 이렇게 시계를 만지는 버릇이 있어요. 그전에는 원래 시계 잘 안 찼는데 얘를 차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알이 좀 커요. 네네. 여자 시계 치고는. 자꾸 이게 시계를 닦는 게 습관이 됐는데 이게 닦을 게 나도 모르게 손으로 가는데 닦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허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드는 생각이 내가 정치를 왜 하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국회의원 당선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나? 결국은 촛불의 완성과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내가 문재인 정부를 떠난 게 아닌데 그렇죠. 내가 왜 이것을 끊어버렸을까? 그 길을. 어찌 보면 입장과 위치는 다른 곳에 있지만 방향은 같은데 그러면서 그때 제가 다시 찾죠.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근데 그 전에 얘가 끊어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약간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네. 이게 그렇게 네. 막 비싸고 좋은 그런 것들이 아니어가지고 벌써 막 안에가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네. 언제 끊어질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때까지는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문재인 정부 뭐 촛불의 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좀 책임감 있게 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요. 물론 이제 고민정 당선자님의 지역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다고 했었는데 이제 본인의 지역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민주당 그리고 촛불 정부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눈여겨보던 마음 졸이면서 눈여겨보셨던 지역이 있으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아마 저는 박성준 대변인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 내 지역구 말고는 관심이 그렇게 신경 쓸 여유가 없잖아요. 뉴스를 볼 시간이 없어요. 네. 일단 내 거 잘하는 게 모두를 돕는 길이다. 이런 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선거를 분석했거든요. 사실 이제 서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선거를 이제 기자들과도 인터뷰할 때 저는 X축, Y축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Y축이라고 할 때 매우 중요한 지역이 종로, 네. 그 다음에 제가 있는 중구 성동을, 그 다음에 용산구, 이 세 개의 지역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X축으로 봤을 때는 이 동작을의 이수진, 그 다음에 이제 광진을의 고민정, 이게 XY축이 매우 중요한 날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선거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제가 그 마지막 4월 14일 날 이낙연 당시 이제 후보님하고 저하고 네. 같이 이제 유세를 했어요. 그때 유세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특히 오른쪽 날개 고민정 후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적들이 그 슈팅을 해서 온 볼을 용산의 강태공 후보가 막으면 고민정 후보와 이수진 후보가 제가 삼각 패스를 해서 마지막에 그 이낙연 후보 최종방 공격수에게 볼을 네. 보내서 마지막 슈팅을 해서 결승골을 넣는 것이 결국에는 종로의 승리고 그다음에 중구 성동을의 승리고 또 동작을 또 광진을 그다음에 민주당의 승리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그게 맞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거는 이제 선장이 되게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설명한 고민정 광진들이 매우 중요한 선거였기 때문에 거기서 승리를 하는 것이 큰 의미였거든요. 저 중구 성동을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지만 그곳에서 승리를 해야만 그 여파로 인해서 저 지역도 승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양쪽 날개가 매우 중요했는데 최정방 공격수와 이 세 분이 잘 싸워줘서 네.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선거를 하면서 리베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쏙쏙 들어오네요. 뭔가 그림이 뜨죠. 네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XY 하면서 저는 이제 중구 성동이기 때문에 중심 역할을 하면서 리베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좀 승리를 해서 다행입니다, 지금. 지금 댓글에 선거와 수학과 축구를 한 번에 정리를 하셨다고 네, 말씀을 제가 해주셨습니다. 옛날 연설을 할 때 이 연설을 했습니다. 굉장히 귀에 잘 들어오는 네, 그런 연설이었을 것 같고요. 지금 댓글에 계속해서 뭐 응원하는 댓글도 있으시고 또 지지한다 그리고 믿는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 민주당과 시민당 이제 합쳐지게 됐는데 이제 180석에 가까운 이제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시는지 물론 모두가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우리 당선자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성공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네. 이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참여와 대표와 책임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이제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선거를 해서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책임을 묻는 게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177석이죠, 여당이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의미를 줬다라는 것은 선거 승리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큰 선물을 줬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정책 실현입니다. 네.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실현을 해서 그만큼 일하는 국회가 되고 그것을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 정책 실현뿐만 아니라 역사적 과업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과업이 저는 크게 대내적으로 볼고 대외적으로 볼 때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내적인 정치에서는 결국에는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하라는 명령이다. 그리고 저는 대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게 남북 관계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남북 관계에서의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결국 또 저는 대내 정치의 경제 문제와 대외 문제가 연동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또 잘 풀리면 경제 문제도 풀리는 거고 또 경제 문제가 잘 풀리면서 남북 관계도 풀리는 것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는 하나의 어떤 역사적 과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성공한 정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177석을 줬다는 의미는 이것을 반드시 하라는 책임이다. 그 책임은 바로 제가 민주주의 원칙에서 다음 선거에서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또 유권자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네. 진짜 말씀하신 부분이 네. 공감이 참 많이 가는데 이 국내와 국외, 대내외가 다 맞물려 있다는 게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을 이제 K-방역을 하고 네.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K-경제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고 사실 그걸 더 넘어서면 K-평화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또 북한에서 사실 방역 부분이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혹은 병충해 문제라든지 이것이 우리는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땅덩어리 안에 있기 때문에 동식물들은 사실은 이거는 그냥 같은 그냥 하나의 육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만 깨끗하게, 우리만 방역을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어서 이제 북한의 상황이 어떤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2018년, 19년 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평화경제였었거든요. 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터지게 되면 휘청일 수밖에 없는데 이 내수 시장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큰 디딤돌이 되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우리 한국의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이 북한과의 문제들도 같이 해결이 된다면 사실은 훨씬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우리 시민당에게 힘을 몰아주셨는데 우리 박성준 대변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힘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 부담감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거나 정부 정책과 대책들이 어떤 실책이 났을 때는 누구를 탓하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담감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주눅 들고 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속도를 못 낸다면 그거는 정말 국민들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177석이라는 이 결과가 사실 국민 여러분들 앞에 좀 분명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국민께서 원하셨던 네. 변화를 정말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이제 동력이 사실 되는 거기도 한데요. 당선 전에도 이런 맥락에서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당선 전과 당선 후에 있어서 혹시 마음가짐에 뭔가 변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개원이 돼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여전히 그냥 당선인 신분이어서 이제 보좌진들 꾸리고 그다음에 네.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공약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점검하고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이제 6월 달부터 시작이 되면 정말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뭔가 닥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글쎄 저는 계속 준비만 하고 있어서 아직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 그래요. 네. 저도 사실은 당선 전, 당선 후 비슷합니다. 얼떨떨하고. 네. 네, 그래도 그 생각은 있죠. 제가 이제 정치 입문했을 때 그 마음가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결같이 유지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이번에 선거 임하면서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아마 고민정 당선인도 힘든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입당하고 또 공천 과정 또 선거 과정에서 그러한 마음을 하나 가졌어요. 제가 유권자분들한테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힘든 과정이 있을 때 아침마다 일어나서 매일 그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비우고 낮추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자. 약간 그리고 랩 나아가자. 같았는데요. 네. 그래서 아침마다 참 네. 힘든 일이 많아요. 살아남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심정은 아마 서로 이제 공유하게 되는데 뭐 전날 무슨 일이 있고 또 매일 그 쏟아지는 조용할 일들이 날이 많아요. 없어요. 조용할 날이 없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면 거울을 보면서 그 말을 계속
그 되뇌었어요. 비우고 낮추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나아가자. 근데 그러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당선 전도 그렇고 당선 후도 그렇고 이 마음 간직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네, 좀 이제 궁금한 부분이 네. 이제 이번 총선에서는 사실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후보들의 정계 진출이 또 두드러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뭐 한준호 당선자도 있으시고 고향을 지역이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실제로 이제 배현진 의원도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언론인 출신 의원들에게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언론 개혁도 있을 거고요. 이런 변화에 대한 국민분들의 수많은 목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응답을 하실 예정인지요? 네. 언론인 출신이라고 해서 갖고 있는 지향점이 다 같지는 않을 겁니다. 네. 같은 당이어도 조금은 결이 다를 수 있고 하고자 하는 분야도 다를 수 있고 이제 다만 언론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민주당에서 같이 뛰었던 후보들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변인 하다 보니까 사실 언론과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가짜 뉴스, 왜곡, 허위 뉴스에 대해서도 뭐 언론중재위에 그 신청을 하기도 하고 혹은 막 기자하고 정말 대놓고 싸우기도 하고 뭐 별걸 다 해봤는데 사실은 그 언론사가 생산해내고 있는 왜곡 허위 정보도 문제지만 네. 유튜브를 통해서 언론이 아닌 하지만 국민들은 언론인지 아닌지 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그러한 왜곡된 조작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거를 어떻게 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언론이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입니다. 저는 이제 언론인의 진출, 특히 이제 우리 아나운서 후배들과 이제 같이 진출했는데 네. 환경적인 요소가 매우 작용했다고 봐요. 이제 방송인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조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매우 높고 또 특히 이제 호감도를 갖췄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께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국회에서 막말잔치라든가 네. 어떻게 보면 서로 인신공격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것 중에 그래도 방송에 나와서 정리된 말을 하고 네. 또 그 어떤 이제 시청자들의 얘기도 재해석해서 시청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좀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유권자들의 판단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럼 기존의 이제 정치가 뭐 다 저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소통 면에서 유권자들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그래도 방송 전면에 나선 앵커라든가 아나운서들이 그래도 우리의 얘기를 잘 대변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유권자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기대 심리죠. 네. 그러니까 그 기대 심리와 이제 잘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도 볼 때. 저는 이제 일단은 기대 심리에 의해서 저희가 진출했다는 거고 이제 이후에 이제 국정을 참여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기대에 충족을 해야만 또 다른 어떤 평가가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유권자의 기대가 높은 만큼 부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굉장히 많으신 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두 분 다 제가 앞에 시작하면서 좀 짧게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요. 약간 대변인 특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 고민정 당선자께서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셨고요. 박성준 당선자께서는 이번에 김태년 원내대표님이 선출되시면서 원내대변인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사실 대변인의 역할이 당 안에서도 그렇고요. 당 밖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대변인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맥락상으로 좀 공감하시는 부분 그리고 함께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대변인은 최전방에 나선 분이죠. 그렇죠. 최전방에 네. 나섰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공격도 해야 되고 이제 방어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대신해서 말을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정치라고 하는 구조는 뭐냐면 말과 언어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이 창출되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말과 언어를 통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권력이 창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붕괴되는 거라는 거죠. 네. 우리 20대 국회에 있어서 막말을 하거나 오히려 과도한 행동을 통해서 그런 정치 행위를 했던 분들에게 이번 유권자들이 날카로운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같은 맥락에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변인이라고 하는 역할이 공격수도 되면서 방어자 역할도 하지만 그 가운데 그 금도라는 부분이 있다는 네. 거죠.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저는 대변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의 어떤 기준이 이때는 해야 될 말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네.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다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될 말과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거고 저는 이제 대변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만큼 무게가 무겁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향점, 방향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품격 있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 이번 21대 국회에 유권자들의 엄령, 명령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면에 나선 대변인 역할이기 때문에 품격 있고 좀 유머와 유투도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그런 대변인 역할로 좀 하고 싶고 또 고민정 당선인이 그동안에 그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요? 이미 워낙 잘했어요. 이미 워낙 잘하고 계시는데 네. 그 정말 이 대변인은 누군가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아까 박성윤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는 그 일견 이번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을 보면 네.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을 얘기하는데 대변인의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가리려고 하고 무조건 폐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투명하게 조금 네. 더 개방적으로 다가서는 게 필요하고 다만 이 민주성도 같이 있어서 무조건 다 보여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어떤 것을 더 강조해야 할지 그리고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상처를 좀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대 국회는 정말 막말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입혔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최전방에서 보여주시는 분들이 대변인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만큼은 대한민국 정치를 정말 품격 있게, 품위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은 여러 정치인들의 말을 뉴스를 통해서 보시지만 다 판별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늘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하지만 그 뒤에는 이면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의도가 있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대변인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얘기하는 듯 하지만 정말 정직하구나라는 걸 압니다. 생각보다 국민들은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고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면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그런 투명성과 개방성, 민주성을 갖춘 그런 대변인으로 역할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바꾸고 또 지켜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응원하고 기대하고 예. 그리고 뭐 제가 도움 드릴 게 뭐가 있을까나 모르겠지만 오히려 제가 도움 많이 받아야 될 겁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회의에서 무슨 내용 있었습니까? 많이 물어볼 것 전화 오실 것 같은데. 같아요.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작년 9월부터 청년 대변인으로 임명받고 네네. 이제 일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방성, 언론인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우선순위라던가 좀 팩트 체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직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우선순위를 선별하는 과정, 팩트를 체크하는 과정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앞에 어떤 언어를 선택해서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하시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막 여기까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일단 한숨을 탁 쉬고 한숨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한숨을 푹 쉬고 네. 한 번 머리와 마음을 비워야 돼요. 어. 그러니까 분노가 가득하면 이 네. 워딩이
그렇죠. 거칠어질 좀 수밖에 격해질 없어요.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비우고 한 낮춰야 됩니다. 맞습니다. 한 템포를 늦추는 게 정말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중요하죠. 네, 사실 이제 임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 국회를 이제 앞두고 계시고 또 지금 지역구에서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아까 댓글에도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되면 가장 먼저 추진을 하고 싶은 제 1번의 과제가 뭐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셨어요. 좀 어떤 일들을 가장 먼저 좀 해보시고 싶은지 국회도 좋고요, 지역구도 좋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건 너무 많고 국회도 있고 지역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 아마 초선들의 특징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1호 입법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 재난안전법을 좀 개정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재난은 어떤 국지적인 지역의 특정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혜택이었는데 이 바이러스는 확진자가 아니고 확진자 근처에 있는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까지도 경제적인 여파가 가는 게 이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국민들에게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듯이 네. 근데 이제 이게 법안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게 이번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러스가 없다면 좋겠지만 있을 가능성이 사실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 재난에 해당되는 것을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를 법안으로 좀 보완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재난안전법을 좀 개정해 보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그 중구 성동을 특히 이제 중구 지역이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제조업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특히 뭐 봉제라든가 또 인쇄, 패션 뭐 되게 많은 직업군들이 많이 계신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 유권자분들 많이 만났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생활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네. 지역에 가서는 이 부분을 먼저 가장 해결하는 거. 근데 국가적으로도 경제 활성화 대책들을 워낙 많이 내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제가 전면에 나서서 같이 지역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현장 정치를 좀 펼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또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요. 이제 우리 당선자분들께서 네. 어떤 상임위를 선택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게 될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네. 지금 좀 마음에 두고 계신. 지금 네.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산자위가 역할이 맞거든요. 그래서 산자위에 들어가서 지역 현안도 챙기고 또 네.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서 발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K 방역이라고 하는 전 세계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게 또 다른 어떤 K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K 경제와 저희 지역하고 또 밀접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추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산자위에서 좀 역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배정받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일단 희망하신다고 여기 어필을 좀 하셨으니까요. 네,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떤 상임위를 택하실 건지요? 저는 이제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가 네네. 산자위고 또 네. 하나가 이제 외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자위에서는 저는 그 통상 부분을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 수출과 수입 길이 막히면 막힐수록 사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 맞습니다. 난국을 네.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외교부 차원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통상 부분을 어떻게 법안으로 만들어야 이 글로벌한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산자위를 생각하고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2년이 남았는데 이것을 완수하는 데에 가장 또 큰 축 하나가 이 남북관계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이 대내외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통위에서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는 하고 있으나 저 역시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쉬지 않고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달려왔는데요. 이것이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마지막 포부이기도 한데요.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4년이 끝나고 나서 소통의 정치인, 공감의 정치인, 역시 고민정이었어. 이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좀 같이 얘기 좀 하자. 내 말 좀 들어다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들어는 주십시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나운서들의 그 강점 중에 하나가 그 공감 능력일 텐데 그것을 이제 100분 활용하고 또 제가 대통령에게서 배웠던 정치도 역시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이셨거든요. 그래서 네. 4년 후에는 어떤 법안이든 혹은 우리 지역에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오든 주민들과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내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치하면서 제가 방송하면서 이제 정치인들의 많은 분들을 이제 보고 만나셨죠. 네, 네. 만나보고 또 얘기하면서 만약에 내가 정치를 하면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한때 했었습니다. 오늘 그 질문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느 분을 만나면 그냥 머리로 하는 정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그래서 따뜻함을 못 느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정치를 앞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가슴 따뜻한 정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가슴에 남는 정치를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일을 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방송을 하면서 머리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좀 가슴으로 하는 정치인으로서 남고 싶습니다. 네, 멋진 말씀 너무 네. 잘 들었고요. 두 분이 사실 오늘 하신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신 것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두 당선자분의 활약을 계속 지켜볼 거지만요. 국민분들께서 굉장히 기대가 크시고 또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니까요. 두 분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을 깔끔하게 하시네. 아닙니다. 그러시죠.